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사랑이 넘치고 유능하고 도덕적이어도 개인으로 보자면 매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 중국의 안 좋은 구조와 시스템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이 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책을 읽어도 좋을 법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참 의미를 찾을 법한 그런 책들을 이제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오늘따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옹정제라는 네. 책. 옹정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옹정제? 뭔가 좀 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내가 문제 옹정제 어디서 옹녀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저 옹정제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이름 정도는 저는 이제 살짝 예, 예전에 예. 뭐 걸융제 네. 맞나요 그게? 맞습니다. 아들이 옹정제의 아들이 건융제죠. 예. 그 아빠가 그러면 강희제. 강희제.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 황제 청나라 황제 맞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낀 사람 그렇죠. 정도? 이게 이름 정도만 살짝 들어봤는데 사실 저도 이제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옹정제에 대한 평가가 꽤 있는 모양이죠. 이 옹정 황제, 옹정제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중국 청나라의 어떤 황금 시대를 강건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 강희제와 건융제. 아. 강희제가 한 61년 제위했고 건융제도 한 63년 정도 제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간에 사실 그걸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옹정제입니다. 옹정제가 13년 정도 제위를 했는데 그 옹정제 시절에 강희제 시대의 어떤 폐습을 어느 정도 개혁을 하고 예. 또 나름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축적되면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아들 건융제에 가가지고 건융제 시대 때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고 현대 중국의 지금 영토가 건융제 때 거의 확정된 거죠. 지금 우리가 신장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건융제 때 신강이죠, 신강. 새로울 신자, 영토 강자. 새로 얻은 영토라는 뜻이에요. 그 건융제 때 그런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현대 중국 영토가 그때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황금 시대를 보통 열어줬는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고리가 옹정제거든요. 그 신장 위구르 그게 이제 그때 확정이 된 거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옹정제의 여러 일들에 대한 네. 옹정제 당시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또 주는 여러 메시지들이 있어서 네. 그걸 아마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앞서서 네. 새로 나온 책 한 권 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책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살아남는 스토리는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살스무다. 이렇게 이제 세로로 읽으면 살스무다. 네, 그런 책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결국 이제 풀어 놓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라 네. 어떤 이야기들은 참 우리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네. 호기심이 생기고 자꾸 다음 얘기 또 듣고 싶고 이런 거 하면 네. 어떤 얘기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어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할 때 대본을 봤잖아요. 그렇지. 그럼 술술 읽히면서 나도 너무 재밌어서 연기하는 게 있고 이거 뭔 얘기야 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맞아요. 법칙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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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살아남는 스토리는 무엇이 다른가 네. 요거를 정리한 책이 새로 나온 모양이죠. 네. 이 전혜정 교수님이 쓰셨는데 네. 뭐 본인 자체가 스토리 작가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웹소설을 교수로 제작하고 네. 계시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딱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보더라고요. 이야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이런 시련이 또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결국 세계관의 문제, 그죠? 세계와 개인이 어떤 충돌을 하게 되는 문제.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물의 캐릭터로 나타나겠죠. 네. 왜 나에게. 그리고 이런 시련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뭔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그걸 플롯이라고 보더라고요. 플롯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하고 플롯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보다 플롯이 좀 더 인과관계가 명확한 이야기가 플롯이 되겠죠. 보통 소설을 플롯이라고 할 때 플롯은 인과관계가 분명한
그것이 이제 플롯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소제목들만 봐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 너무 흥미롭게 또 잘 짜셨어요. 아, 그러네. 궁금하게. 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가 재미없는 이유. 뭐 꼭 이제 글로 안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말은 되게 똑같은 컨텐츠인데도 네. 되게 재밌게 푸는 그렇죠. 사람이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컨텐츠인데 너무 재미없는 지루한 사람들도 맞아. 있는데 네. 당신의 이야기는 왜 재미가 없을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런 네. 것도 이제 처음에 쫙 밝혀주면서 인간이 좋아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뭐 어떤 문제 하나 던져주고 그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풀어주고 네.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 지금 현대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네. 그런 흥미로워하는 이야기들이 쭉 있었고 그 공통점들을 잘 분석해서 아마 이렇게 책에 담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책에 보면 호모 픽투스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창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뭐 우리가 호모 로쿠엔스 언어적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존재다 하는데 호모 픽투스 하면 이야기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픽션. 네네네네. 근데 실제 그 호모 픽투스는 아주 유구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인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계, 이 야생의 자연에서 생존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느 마을에 갔다가 어디 바깥 세상을 갔다가 돌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 있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형성되냐면 우리가 형성되거든요. 공동체의 소속감. 우리가 뭐 건국신화, 홍익인간, 단군 이런 거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다 생각하듯이 그 동네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 민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타적인 또 귀속 의식, 공동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사실 이야기가 인간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주고 생존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저는 굉장히 격하게 공감한 부분이 이제 네. 모든 이야기는 결핍에서 시작된다. 그렇죠. 결핍 있는 인간들이 이건 뭐 꼭 어떤 컨텐츠를 떠나서도 결핍 있는 인간들이 뭔가를 해내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시대가 난 결핍의 결핍 시대라고 보는데 결핍이 너무 없어. 요즘에요? 요즘에 우리 저 자라난 친구들 보면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핍 아닌 다른 결핍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물리적 결핍이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리적. 먹는 거, 입는 거, 혹은 뭐 자는 것 등등 여러 면에서 하여튼 결핍이 있어야 필요가 생기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하려는 강력한 동인이 생겨나는데 그게 너무 없는 게 이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여튼 모든 이야기는 결핍이 필요하다는 거고 인물의 빈칸이 공감을 부른다. 저는 이 맞아요. 챕터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좋고 완벽할수록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에게 여자들이 매력을 느낀 건 이 사람이 그 결핍으로 인해서 사람을 갈구하는 모습이 모성 본능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 혹은 있죠. 너무 불쌍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돼. 그 결핍이 있어야 마음이 간다니까요. 네. 그런 걸 좀 표현해 주신 것 네. 같아요. 물론 뭐 머리카락이 결핍이 그러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정프로님 뭐 결핍 있죠? 저요? 네. 저는 진짜 결핍이 하나 있죠. 뭐죠? 근데 그 결핍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의 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뭔데요? 저는 사실 좀 뭐 밝히기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의 섭리를 자꾸 거슬러. 너무나도 건강해요, 혹시?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결핍이지. 그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 거스르는 게 결핍이구나. 네, 섭리를 받아들이 못하는 이 결핍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기 바로 플롯의 원형 중에 첫 번째가 이 책에서 결핍을 향한 여정. 그 결핍된 걸 채우러 떠나야 되는데. 찾아 떠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험을 통해서 결핍된 것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인류의 서사, 이야기 본능이 가장 원초적으로 구현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길가메시 서사시. 그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 불사라든지 이런 걸 향해서 그 결핍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야기고 또 파랑새를 찾아서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그런
그 결핍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모험 플롯인 거죠. 로빈슨 크루소, 뭐 신밧데 모험, 15소년 표류기 다 이런 것들이 결핍된 것을 찾아가지고 떠나는 그런 것들 우리 플롯의 대표적인 것들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네요. 저는 여기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제가 애니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 베르세르크의 미우라 켄타로가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유명한 대사거든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좋은 말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알고 만약에 이 대사를 만약에 듣잖아요. 그러면 더 한 번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런 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 캐릭터 안에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런 대사가 울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완전 공감. 아 그래요? 네. 그 대사 하여튼 이 명대사에도 몇 개인지 아마 예시를 좀 든 게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왕좌의 게임이라고 저 좋아하는 아 그래요? 드라마예요. 예. 거기서 이제 난장이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티리온이라고 아마 저는 이제 왕좌의 게임은 안 봤는데 네. 그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한 부분을 또 인용을 좀 해줬어요. 이게 왜 명대사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판장이 끌려간 티리온이 아버지를 죽인 죄를 아마 묻게 됐나 봐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네 아버지 저는 유죄입니다. 유죄요. 이것이 당신이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왕을 독살한 걸 시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 저는 무고합니다. 제 죄는 더욱 크고 끔찍한 죄입니다. 저는 난쟁이로 태어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난쟁이라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맞습니다. 저는 그 죄로 평생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난쟁이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서름과 또 오해와 의심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왔겠는가, 굴욕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그걸 이제 털어놓는 자신의 결핍에 대한 걸 이제 딱 내놓으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이어진 대사 하나가 내가 평민으로 태어났다면 숲에 버려져 죽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난쟁인데 평민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난 죽었을 목숨이다. 하지만 라니스터에서 태어났기에 나에게 기대가 주어졌다. 형에게 검이 있듯이 나에게는 지식이 있지. 검에 숫돌이 필요하듯이 지식에는 책이 필요해. 어허. 그게 내가 책을 읽는 이유야. 야 일당백이 또 딱 맞는 대사네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왜 책을 읽느냐? 마치 검에는 숫돌이 필요하듯이 지식에는 책이 필요하다는 거. 이 사람에게는 그 검이 지식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파워 워드라고 해야 되나? 힘이 있는 말들 있잖아요. 네, 생명력이 있는 말들.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이야기 구조. 그리고 그런 어떤 원형이 되는 플롯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이게 꼭 그런 어떤 스토리를 짜고 싶은 분들뿐 아니라 네. 그 스토리 구조를 우리가 좀 알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요것들을 한번 뭐 요즘 뭐 분해한다는 말이 뭐 유행하는 겁니까? 잘 모르는데 네. 이 분해하는 식으로 한번 보고 싶은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요 글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글 쓰는 세상이 되긴 했어요. 그래요? 네,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창작 욕구가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AI 수단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 AI한테 시키는 거야. 근데 이거 시킬 때도 내가 좀 잘 알아야 알아야지 시키지. 시키죠. 모르고 시키면 맞아. 내가 시킨 걸 제대로 했는지 그냥 고치려면 뭘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플롯들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받고 또 살아남은 플롯의 6가지 그것도 딱 정해졌습니다. 6가지 원형이 있어서 네. 예를 들면 뭐 결핍을 향한 여정 이게 이제 원형 1, 원형 2가 이제 도플갱어와의 대결. 그러니까 진짜 나와 가짜 나의 대결.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우리가 많이 그렇죠. 콘텐츠에서 봤죠. 라이벌이랄까, 숙적, 복수 이게 결국 도플갱어의 대결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라이벌을 보면 묘하게 나와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 스타워즈의 I'm your father 그런 거죠. 진짜 아빠와 아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적인 성장. 가장 미숙한 자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이 모습. 이것도 우리가 무슨 예전에 그 무슨 책입니까? 데미안.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무협지, 데미안도 뭐 데미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좀 약해 보이고 제일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막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 우리 막 카타르시스 막 그렇죠. 빵빵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혹은 뭐 사랑의 덫 여기 이제 네 번째 원형인데 말이 사랑이다. 너무 재밌네요. 예.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이렇게 딱 되어있네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예. 참 이게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벌어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덫에 빠지고 싶어. 그러니까 덫이라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덫인 걸 알고도 빠지거나. 그 헤어질 결심의 첫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박정민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형사한테 그 말 하잖아요. 누구에게 전해다오. 너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힘들었는데 너가 있어서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아. 이 참 묘한 사랑의 빛인데. 너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난 그렇죠. 그 길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설령 내 삶이 완전 파멸되더라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파멸돼도? 이제 못하니까. 마농 레스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대리. 네, 네. 대리 늦지 만족을 느끼.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인생 파멸되면 되지 뭐. 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럼 인생 한 번이야. 네, 한 번 파멸되는 건데 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원형이 운명적인 선택. 그렇죠. 예,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질서의 회복 혹은 파괴. 요 질서의 회복 혹은 파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 세계를 잘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지배적인 질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복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질서가 전복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를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추리 소설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추리소.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가 깨어졌는데 그걸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추리를 통해 가지고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범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혹은 호러물 있지 않습니까? 네. 호러물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합리성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뭔가 검은 힘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질서의 파괴라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질서의 회복 혹은 파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플롯들이 반드시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네. 물론 아주 그쵸. 이런 거 자르는 거야 그렇겠지만 뭐 캐릭터별로 뭐 여러 저 플롯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그 플롯과 플롯이 서로 부딪힌다거나 음. 이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보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건 그 매드맥스란 영화 제가 참 아, 좋아하잖아요. 너무 재미있게 저도 봤어요. 예. 네. 그거 보면 거의 이 모든 플롯들이 다 등장하는 것 같아. 네. 결핍을 향한 여정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도플갱어와의 대결. 그것도 어찌 보면 그 나쁜 빌런이랑 이 새로 들어간 뭐 여행자 혹은 뭐 그 퓨리오사 등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닮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대결하기도 하고 극적인 성장 이 부분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랑의 덫그 우리 네. 사랑 기억할게. 네, 기억하잖아요. 네. 운명적인 선택도 나오는 것 같고 질서의 회복 혹은 파괴는 뭐 명확하게 나오죠. 네네네. 네. 완전히 한번 무너진 질서에서 그렇죠. 다시 이제 돌아가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보시면서도 이런 플롯의 구조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실 때도 더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살아남는 스토리는 무엇이라는지 요 전혜정 작가님의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컨텐츠를 소비할 때 혹은 내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주로 이야기나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플 때 네.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재밌을 만한 네. 아니면 꼭 그런 거 다 떠나서라도 그냥 책 자체도 좀 재밌으니까 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강희제와 권륭제의 사이, 네. 옹정제 야하지 않습니다. 옹정제 이야기. 요거는 이제 누가 쓴 거예요? 그 일본의 교토대학의 교토학파라고 역사학에 아주 유명한 파가 있는데 네. 그 미야자키 이치사다 교수가 1950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1950년 하면 이제 당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마오쩌둥의 중공이었죠 그때. 그 1949년에 창건되고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중국을 만들겠다, 완전히 개혁을 하겠다, 혁명을 하겠다 했는데 그때 이 미야자키 이치사다가 이 옹정제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한번 던진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모든 부정과 부패를 다 일소하고 뭔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중국의 역사는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무조건 단절 유주로 갈 때 상당한 역풍이 맞을 거다. 네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논리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역사의 사례, 생생한 사례를 잡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옹정제라고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옹정제 같은 사람은 가장 철학적인 통치자로 불렸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통치자.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뭐 정말 초인적인 이제 힘을 발휘해가지고 네. 하루에 잠도 거의 몇 시간 못 자고 그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내 한 몸이 가루가 되겠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중간에 관리들이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밀정을 보내고 또 지방관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그쳤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이 비극의 정치로 끝났다 이거죠. 그렇게 선의가 넘치는 전제군주였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생활을 보장하겠다. 그렇지만 결국 왜 그게 비극으로 끝났는가? 요거를 이제 이 미야자키 이치사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마오쩌둥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한 건데 그럼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그렇게 뭐 이 정치 철학적인 면보다는 결국 이거는 개인과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주 탁월한 개인이 있어요. 근데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사랑이 넘치고 유능하고 도덕적이어도 시스템이 독재 군주 체제란 말이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들어가서 과연 이 시스템에 결국은 시스템을 혁파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스템이 아예 고장나 버렸으면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텐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또 시스템을 고장난 거 약간 고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계속 가지고 결국 중국은 근대 자본주의에서 근대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 아니냐. 결국 왜 유럽하고 격차가 벌어졌냐. 이건 결국 바로 옹정제 같은 사람 때문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의에 넘친 사람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아예 이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으면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텐데 이 사람이 체제에 들어가갖고 내가 좀 잘해줄게 하다가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옹정제야말로 근세 중국 어떻게 보면 역대 중국의 전제군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군주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이 시스템에 결국 시스템은 관리의 부정부패입니다. 군주와 백성 사이에 딱 존재하는. 근데 이 사람 관료가 없으면 통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관료라는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부정부패를 특권 계급화 만드는 이것을 결국은 깰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선의가 넘치더라도 결국은 네. 악의의 독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 예, 이길 수 없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우리가 혁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돌파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약간의 어떤 임시 변통식, 미봉책을 쓰는 거는 결국은 오히려 그 시스템의 나쁜 점을 더 온전시키고 더 지속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개혁이 오히려 더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도 통하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도 뭐 환부가 생겼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어디 가면 푹 찢어졌으면 아예 그냥 싹 그렇죠. 병 들은 부분을 다 긁어내고 이제 꿰매서, 물론 이제 수술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뭐 거의 반죽음쯤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잘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죠. 정상생활 할 텐데 일단 그 의사가 혹은 뭐 그 치료하는 사람이 너무 환자가 불쌍한 아프니까. 나머지 아파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거즈로 잘 그냥 겉에만 좀 덮어주고 마취제는 안 되죠. 계속 마취제 넣어주고 진통제를 놔주고. 그럼 이제 당장은 조금 좋아지고 그 치료해준 사람이 너무 고맙긴 하겠지만 비유는 좋습니다. 네. 예, 그러나 결국 온몸에 그 병이 다 퍼져서 그냥 결국은 골로 간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옹정제라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자면 매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고, 네. 뭐 인품도 아마 훌륭했던 모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 중국의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의 약간의 개량 정도 하다가 오히려 그 안 좋은 구조와 시스템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더 많은 사람들을 결과적으로는 더 힘들게 만든 그런 일을 했던 왕. 너무 정리가 깔끔해가지고 오늘 할 게 있나 모르겠어요. 어허, 그래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하, 근데 이제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론 갖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네. 다양한 신뢰를 가지고 네, 이렇게 네, 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할 때 이제 우리가 실감이 오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한번 네. 자 옹정제. 네. 옹정제도 근데 아마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보험 시스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정말 정답입니다. 그쵸. 네. 이게 그냥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돼갖고 내 보험 한 7, 8개 들어놨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들면 에이, 되겠지 뭐. 그치. 15,000원 추가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온 잘못된 시스템이 지금 10년째 앞으로 또 한 10년을 나를 괴롭힐 거거든요. 그거 그냥 환부 덮는 거예요, 거지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갈아엎어야죠. 네. 그래서 보험장터에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신 건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 작업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예,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네.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장터에게 한번 그 문제점을 한번 노출을 시켜보시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의미에서 1544-5788 여기로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들 괜찮은지 혹시 내가 뭐 바꿀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보험장터와 상의를 해보시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보험 가입했는지 잘 모를 때도 물어봐야죠.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100세 만기인지 좀 보시고 요즘 110세까지 사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것들 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1544-5788 전화하시거나요. 아니면 또 네이버나 뭐 인터넷에서 보험장터 검색하셔도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보험,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고 시스템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옹정제 과연 어떤 인물인지 네. 한번 좀 볼까요? 예, 먼저 이제 이 옹정제가 옹정 황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이호라의 소설 옹정 황제도 있는데 뭐 이 옹정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보경심이라는 드라마도 결국 옹정이 보보경심요. 나와요. 예, 그 옹정이 나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전 안 봤지만 아이유 씨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그때 보고도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아, 옹정제인지 옹정제인지 정말 몰랐어? 몰랐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결국 이제 황제잖아요. 네. 먼저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이미지를 한번 형성해 보자 이거죠. 시각적으로. 네. 자, 이 중국의 전제군주, 독재군주가 딱 그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가 뭐냐? 자금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금성. 명나라 영락제 때 이제 그게 자금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책에 보면 자금성은 가로 2.5km, 세로 3km예요. 이 자금성 규모가. 저도 자금성 예전에 가봤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경복궁이 자금성의 한 60% 규모. 우리보다 큽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권력을 상징하냐면 대신들이 이제 천자를 아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제를. 자, 궁궐에 문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 황제까지 가려면 7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거리가 2km예요. 아, 2km를 걸어가야 네, 돼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허. 아유. 2km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평적인 거리가 느껴지죠. 그럼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죠. 네. 그런 수평적인 권력의 크기가 자금성인 거죠. 항상 백성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다. 네네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황제가 제일 위에 있고 백성까지 그 관료의 단계로 치면 수십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도 이만큼 멀고 수평적으로도 이만큼 멀다. 그게 바로 황제입니다. 감히 범죄할 수 없는 이게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자금성에 청나라가 이제 들어간 거는 원래 우리 청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도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 영화 보면 태종이 나오잖아요. 홍타이시 네네네네. 나오잖아요. 실제 바로 자금성 바로 베이징에 입성한 거는 3대 순치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수도를 딱 해야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치제가 일대로 보자 이거죠. 중국 네, 본토에 네. 들어간 거. 순치제 아들이 이제 강희제죠. 아. 순치 아들이었죠. 강희제가 이제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옹정제거든요. 네. 그럼 요게 잘 보면 있잖아요. 왕조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집안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3대째예요. 그죠? 자, 1대가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2대가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합니다. 네. 지키죠. 3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래 가느냐? 그냥 거기서 끝나냐? 경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이든 뭐 어디든 3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업을 했고 소송을 했는데 이제 경장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가느냐 망하느냐 둘 중에 한 하나.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아니면 그냥 예전 거 아빠 그렇죠. 할아버지 하던 거 지키다 그냥 이게 몰락의 길로 가느냐? 그렇죠. 바로 옹정제가 그 3대제입니다. 아. 이 옹정제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청나라의 왕조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옹정제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네. 그리고 결국 이 옹정제가 그런데 결국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요즘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만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정치 리더의 퍼스널리티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배경부터 먼저 보고 가자는 거죠. 네. 자, 아버지가 강희제거든요. 이 강희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8살에 이제 제2에 올라가지고 오배라는 대신이 거의 섭정 비슷하게 하고 있다가 그 오배를 일거에 제압하고 딱 이제 군주가 된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61년간 제2에 올랐어요.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업적을 쌓았어요. 타이완을 지금 복속시키고 외몽골도 복속시키고. 근데 이 사람이 다 좋은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서양 문물도 좋아하고 가족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 문제로 말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비극이 또 나와요. 네. 자식이 너무 많아요. 왜 자식이 많느냐? 일단 자식을 많이 놓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똑똑한 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낳는 거예요. 본래 대기업 뭐 여러 회장이든 네네네. 뭐 그 이런 경우 사람들 많죠. 무조건 예. 많이 나요. 확률적으로 많이 나야지 그 중에 똑똑한 애가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황자만 35명이에요. 와. 다른 중국에서 자식을 안 치거든요. 사주에 볼 때 당신 자식이 없어. 아니 저 딸 여러 명 있는데요. 딸은 자식이 안 칩니다. 그래서 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 네. 아닙니다. 와. 그래서 딸은 그 통계를 안 했는데 대충만 쳐도 다 합치면 70명 이상을 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후계자인 거예요. 후계자. 항상 후계자가. 본래 이제 중국 전통 왕조는 이제 태자, 황태자를 세우잖아요. 네. 근데 청나라는 북방 유목 민족이잖아요. 네. 그 여진족은 공화제적 전통이 있거든요. 군주제가 달라요. 군주제는 내 아들한테 세습을 하지만 공화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제일 좋은지를 선출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가장 고귀한 혈통의 이 사람을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선출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강희제 때는 이제 좀 됐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들어오고. 황태자, 나도 이제 중국 황제. 전통 따를래. 네. 황태자 세우려고 딱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만주 말입니다만 귀공자를 악어라 불렀거든요. 악어? 따거 하듯이. 아. 형님 할 때 따거. 네. 그래서 악어라 불러요. 첫째 아들은 마지라고 대악어, 클대자 쓰고, 그 다음에는 2악어, 3악어, 4악어, 5악어. 아, 그럼 이렇게 쭉 35악어까지 가거든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2악어가 정실에서 나온 거예요. 황태 후에서 나온 거예요. 2악어만이 황후에게서 난 적자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애를 낳자마자 이제 황후는 죽고, 근데 정이 좀 결핍이 또 둘째한테 있군요. 결핍이. 네. 그래서 얘 2살 때 벌써 황태자를 지명을 시켜요. 불쌍하다고.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2살 때. 확인을 못했네요. 예. 그리고 자기 생각이 이런 거죠. 뭐 내가 이제 얘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가 자식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나 황태자를 시켰다가 또 2번 폐위를 시켜요. 같은 이 아이에게 이 아들을. 네. 그래서 참 이제 그 이후로 중국 왕들은 황제들은 청나라 황제들은 절대 황태자 안 세웠어요. 큰일 나겠다고. 이 강희제 때 이 난리 치는 거 보고 절대 이제 황태자 안 세워요. 네. 네. 자, 그 결국은 아니 내가 그럼 교육을 잘 시켰잖아. 우리도 왕세자 교육 시키듯이. 왜 실패했나 이거죠. 첫 번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정말 옳고 바른 사람들, 바른 신하들만 학자들만 딱 얘한테 교육을 붙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속도 이곳저곳 자라는데 산밭에서는 곱게 자란다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이제 망나니 같은 놈이라도 막 올바르고 곱고 이런 스승들 밑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얘가 바르게 자랄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착각인 거예요. 밭이 엉망이었어요? 밭이라기보다 실증을 느끼는 거죠. 너무 이제 한창 어린아이가 교육을 하는데 자꾸 훈계조로 도덕군자 이야기만 하니까 애가 실증을 느끼는 거죠. 재미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들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하고 좀 놀 수 있는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놀려면요? 친구. 그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친구가 만들어집니까? 돈이 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요? 돈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이제 결국은 일종의 브로커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태자님 요것만 하나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주시면 저희들이 막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딱 받아갖고 아버지 황제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딱 또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사가 되면 막대한 돈이 이제 뒷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아버지가 너무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황태자에게 흔히 말하는 밀실에서 흥정할 수 있고 공작할 수 있는 걸 용납시키는 거잖아요. 요즘 치면 법과 제도와 공식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대충 그냥 우리 인맥과 정신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일 좀 해결하자. 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수 정치가 돼버렸고 그러면 이게 항상 중국은 본래가 보수 정치거든요. 자, 내가 관료로 출세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려면 부잣집 아들 아니면 과거를 못 쳐요. 네. 과거가 있잖아요. 10단계가 있거든요.
과거가 중국에서 과거가 마지막에 진사가 되려면 10단계에 걸쳐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각 단계마다 또 시험이 3번씩 쳐요. 그럼 거의 있잖아요. 과거를 하려면 10년 걸려요, 최소. 와. 최소 10년 걸리고 40년 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70살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고시는 고시도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고책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의 시험 지옥 해가지고 시험 지옥이에요. 한 번 시험 치러 가면 4일씩 시험 쳐요. 그 솥단지 들고 와서 밥 끓이고 먹으면서 시험 쳐요. 아이고야. 그거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시험장이. 그 정도니까 부잣집 아들 아니면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돈을 들여서 관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빼먹어야지. 출세를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또 돈을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막 붕당이 형성되고 그 정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황태자가 그 물에 뛰어든단 말이죠. 보수 정치야. 근데 하늘의 태양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죠. 하나잖아요. 아무리 황태자가 그걸 해도 아버지가 황제가 있는데 황태자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황태자는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전행이 심해져 갈 거고 황제에게 계속 이상한 소리 들어오겠죠. 황태자가 좀 이상합니다. 역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제도 사람인 이상 이제 또 불안해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황태자의 외종조부 송고투가 이게 나쁜 놈이야. 황태자를 꽂혔어 해가지고 그 송고투에게 너 자결해라고 처분을 내려요. 그렇지만 자결? 자진 처분을 내려요. 너 그냥 죽어. 스스로 죽어. 내 참소 안 할게. 알아서 죽어. 그 처분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태자는 이제 더 악질이 돼가는 거죠. 이미 한번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강희제가 결국은 계속 쿠데타 소문나고 이러니까 결국 강희제 42년에 황태자 폐위를 결정합니다. 강희 47년이었나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 후계자가 있을 때 정말 힘들어요. 기업도 그렇고 우리 뭐 삼성도 그렇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무제도 자기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 사이에서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고 서로 싸움하다가 아들이 결국 죽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골육상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우리 뭐 영조와 사도, 인조와 소현세장 항상 이 권력에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강희자가 딱 그 폐위를 결정하고 나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 2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내 손으로 또 황태자를 폐위를 시키고 또 내가 이 세계의 제왕 아닙니까? 이 중국을 완전 내가 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데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내가 가정 하나 못 다스렸구나. 이런 데서 막 이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황제가 이 마음이 혼란스럽잖아요. 이 틈을 타서 다른 황자들이 이제 후계자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악어라는 마지가 8째가 좀 똑똑하고 인품이 여러 가지 훌륭했나 봐요. 생불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부처 소리가. 팔악어를 8째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자 있잖아요. 폐태자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갈수록 불쾌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만약에 자기 형제가 있다면 좀 더 아버님 우리 그 폐태자를 좀 더 긍휼하게 봐서 좀 해야 된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기에 저놈 죽이자. 8째가 괜찮습니다. 이제 막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대악어가 마지가 폐태자를 좀 안 좋게 하려고 우리 예전에 방법, 약물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상한 물건들을 묻어놓고 옛날에 주술 같은 거 그 주술하는 거 있죠. 장희빈이 뭐 이영애를 했다 하는 거 재용하듯이 그 대악어가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게 증거가 드러났다 해가 대악어를 구금시켜버려요. 너도 연금.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그래 그래도 둘째만한 놈이 없어. 다시 내 복위해야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강희 48년에 다시 황태자로 다시 복위를 시켜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번 물이 들었잖아요. 그 나쁜 버릇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비난하고 중상 목소리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강희 51년에 다시 또 폐위를 시키고 이제 궁중에 구금을 시켜버려요. 창살 없는 감옥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강희제가 이 2번씩이나 자기 명예와 자존심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들들에게 이제 막 그 분노가 향하는 거예요. 이 놈들이 제대로 자기들 이속만 차리고 지금 이 형제간에 이런 걸 단결이 없다. 만주족의 전통은 절대 형제간에 그런 게 없다 이거죠. 한번 딱 그게 결정되면 같이 서로 단결하고 희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돼버렸구나.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14째 14악어가 그 당시 몽골 서북의 준가르 그쪽 준가르부가 공격을 해왔는데 그 대장군 임명하고 정벌군 토벌 임무를 맡기거든요. 근데 나름 이제 얘가 그래 가가지고 이기고 전공을 세우면 황태자 1순위 되겠다.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14악어의 모친이 수왕가예요. 덕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천한 신분이지만 아주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거든요. 네.
자, 그런데 강희 61년이 됐습니다. 이 14가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강희가 갑자기 병세가 안 좋아진 거죠. 위독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럼 지금 베이징에 있는 황자들이 빨리빨리 와라 된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14악의 같은 동복형, 같은 배에서 난 이제 4악어, 옹정입니다. 4악어가 있고 셋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두째, 열셋째 총 8명이 딱 이제 임종 자리에 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8명하고 대신 그걸 보통 이제 제가 듣기로 고명 대신인가 하여튼 임금의 마지막 있잖아요. 네. 그 유명을 전달하는 대신이거든요. 롱고도예요. 롱고도. 이제 한자로는 강과다 되는데 이 롱고도가 이제 임금한테 가까이 불려가는 거죠. 다 가서 이제 후계자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들 전부 8째 아니겠나 아니면 14째 아니겠나 했는데 의외로 넷째가 돼버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이야 이거죠. 넷째는 정말 조용했는데 갑자기 넷째가 하루아침에 황태자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어떻든 황태자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윤진이에요, 한자로 윤진. 그 윤자가 이열 윤자인데 딱 이제 황태자에서 황제가 되는 순간 같은 이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 윤자는 전부 다 이제 맞윤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걸로. 네. 그걸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완전히 형제들하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신하와 군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면 형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다 신하가 되는 거예요. 자, 강희 61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새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게 됩니다. 61년간 너무 길었잖아요. 아무리 선정을 베풀어 61년은 너무 길었고 좀 매너리즘에 빠졌으니까 이제 새 황제가 과연 어떻게 뭔가 정치를 할까. 근데 새 황제가 저기 있을 때 이때 나이가 46이에요. 벌써. 아버지가 너무 오래 오래되셨어. 네. 근데 그러니까 이 46대니까 세상의 선맛 단맛을 다 보고 이 사람은 황제 자리에 오른 거예요. 온실들이 도련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조용했단 말이죠. 다른 황자들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때 이 사람은 조용하게 그 학문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 학문에 통달했고 또 선은 불교 참선 이게 선의 조예가 깊었어요. 그리고 생모 아까 말한 14째도 자기하고 같은 동복인데 이 덕비가 이제 태호가 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수왕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자기 바로 같은 배에서 난 동생 14학은 대장군이고 또 그 대장군 밑에서 살림을 총괄하는 nen경야오라고 영경요가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 신복이고 그 영경요의 여동생도 자기 후궁이고 그러니까 군과 궁중과 완전히 이제 친위 체제가 딱 이제 완전 구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대도 독려할 필요도 없고 민간도 그냥 불어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잘 되겠지. 근데 얼마 안 있어 음모론이 퍼져나가요. 음모론. 이 넷째가 황제가 되는 데는 뭔가 음모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강희제가 죽을 때 이 롱고도의 손바닥에 14를 썼단 말이에요. 14째를 해라고. 그런데 롱고도가 넷째 매수대가 십자를 손가락으로 다리고 딱 이렇게 4만 보여줬다는 거죠. 넷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14 했는데 얘가 딱 오면서 혀로 핥아갖고 십자를 지워버렸다. 그래서 사라를 했다. 아니면 강희제가 종이에 14를 써뒀다 이거죠. 14를 써뒀는데 옹정이 훔쳐가지고 십자를 요 십자잖아요. 네. 열십자. 여기 위에다 한자 끄면 우자가 되거든요. 장소를 뜻한 전치사 예, 예. 우자. 그럼 우사가 되거든요. 넷째에게란 뜻이에요. 넷째에게 줘라. 그런 이제 막 유언비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언비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자, 보자 이거예요. 맏아들 대학원은 황태자를 저주한 혐의로 구금됐지 않냐. 둘째는 폐태자 폐위됐죠. 셋째는 돌대가리다. 석두다. 그러니까 넷째 차례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사학원은 본래 다른 황자들은 어릴 때 대신집에서 다 양육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학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성할 때까지 궁중에서 제2황후의 설하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계속 궁중에서 드부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가 어릴 때부터 얘 인격이나 인품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한테 준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뭐 항상 우리도 뭔가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다. 성공한 자에 대한 질투심. 그냥 남자의 질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더러운 건 남자의 질투. 네. 남자의 시기심.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반감. 권력 니까지 언제부터 황제라고 반감. 이러니까 풍문이 계속 끊이지 않고 황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소문이 왜 이렇게 나올까? 이거 뭔가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 그 배우는 8째다라고 지목한 거예요. 8째. 그러니까 가장 큰 라이벌로 생각했죠. 8째가 본래 가장 흔히 말해서 여론도 좋았고 그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도 가장
뭔가 능력이 있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황제가 되었으면 이제 형제들도 신하니까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좀 뜰뜰하게 나온다 이걸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여덟째를 딱 이제 타게 돼가지고 이제 여덟째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덟째에게 뭐 예를 들어가고 조상의 무덤 그 보수하는 공사를 맡겨요. 여덟째 생각에는 형님이 황제인 형님이 넷째가 정말 근검절약한 사람이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전략 세이브했거든요. 그래갖고 탁 자랑스럽게 딱 결과를 보냈어요. 바로 노발대발하는 거야. 너 조상님을 어떻게 알고 말이야. 예, 너 이렇게 조상님 화투로 모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는 안 돼. 일로 와 너. 너 일부러 이렇게 해갖고 나 욕 보이려고 했지.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다른 거 일할 때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네. 또 욕을 하는 거야. 정신머리가 있냐 너 지금 나라 살림 지금 너. 아이고. 뭘 해도 욕먹는. 네. 파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몇 번 되니까 파라는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아 자포자기 그냥 알아서 잡수쇼. 그러니까 황제는 또 더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우라통 터지는 게 네. 아니 얘를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얘가 대응도 안 하고 아이고 날 잡쇼 해버리니까 이게 더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너는 황자 처음에는 무슨 왕 이런 걸 주거든요. 네. 황족으로 강등을 시켜요. 왕에서. 그 다음에 또 평민으로 격하를 시켜요. 평민까지 가요? 그리고 특별 독방에 감금시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 평민이 되었으니까 이제 평민의 이름을 붙여야 된다. 이제 윤자 못 쓴다. 너 희망하는 이름을 갖고 와. 그럼 내가 이제 그 이름을 부여하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파라그한테 가서 어떤 이름을 원하십니까? 그 파라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키나 이랬어요. 아키나? 만주말로 개. 나를 개로 부르시오. 나 개새끼로 부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격 좀 있네 이분도. 그러니까 그 황제에게 고분고분히 아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키나로 부르시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옹정 입장에서는 아니 이 황제 체제에서는 어떤 형제라도 군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대로 얘가 안 지키면 얘 하나 교육 못 시키면 어떻게 만민의 내가 그렇죠. 독재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타깃으로 한 놈을 잡아야 본보기로 돼요. 보여줘야지. 본보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깃이 구하고예요. 아홉째예요. 네. 왜냐하면 옹정하고 본래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파라고가 가장 친하거든요. 친한 놈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허. 항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탄압할 때 뭐 보면 그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무리들 다 일소해야지. 또 왜 그러냐면 이 구하거의 생모가 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희제가 이제 임종하려고 할 때 베갯머리에 그냥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패야 해가지고 우리 아들 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옹정의 생모하고 덕비하고 완전 육탄전을 벌인 거예요. 못 가게. 우리 예전에 그 전쟁과 평화할 때 피에르가 그 백작 자기 아버지 임종할 때 장난 아니잖아요. 그 집안의 친척과 다들 들어가서 우리가 임종을 드려야 된다. 그거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건 황제니까 서로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너가 왜 들어가? 이런 정도로 이제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서찬성에 보내가지고 감시를 시키고 하나씩 진짜 치밀합니다. 하나씩 처음부터 만약에 연금에 취하면 여론이 안 좋을 거잖아요. 하나씩 명분을 사갑니다. 네. 정말 치밀하게 사람을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도 이제 황족 신분을 박탈하고 개명을 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구하가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옹정이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놈 뚱뚱하잖아. 내가 이름을 붙여줄게. 사세라 불러. 사세? 돼지. 자 그래서 이제 개돼지네. 여덟째 개돼지로 부른 아홉째가. 거예요. 개돼지. 네. 네. 자기 형제들을 개돼지로 부른 거예요. 개돼지. 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결국 감옥살이잖아요. 얼마 못 가서 다 옥살을 해버려요. 뭐 실제 옥살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옹정제가 뭐 이렇게 그래 좋은 사람 같진 않네요. 그런 게 보이죠, 그죠?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뭐 동복 형제도 박해를 해요. 그 바로 14째. 자기 엄마 갔잖아요. 대장군으로 개선해 오니까 여기는 이제 형제 예를 먼저 생각하고 딱 있으니까 시종들이 달려갖고 감히 네가 황제 앞에서 신하의 예를 안 한다 해가지고 왜 그러니까 배복 안 하냐 절하고 안 엎드려야지. 바로 머리를 바로 땅바닥에 찧어버립니다. 왜 너 절 안 해 이래갖고 그러니까 14째가 열받아가지고 이것이 개선 장군을 맞는 예식입니까? 그러니까 딱 옹정이 한마디 하면 그게 천자를 아련한 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깜빵에 보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못 나오게. 조카가 근룡제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군주의 의무를 독재 군주제의 틀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형제들 이렇게 예. 보내는 게 하긴 굉장히 리스키하긴 하죠. 만약에 예. 형제들이 다 쟁쟁하게 이렇게 예. 있으면 3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이제 자기를 위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꼭 위협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기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신하들이 쫙 움직여야 되는데 누구 따라가는 놈, 뭐 누구랑 이게 기대는 놈 이런 놈들이 이게 쭉 있다 보면 자기 영이 제대로 안 통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뭐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그 형제들 이렇게 뭡니까 장기적으로 쫙쫙 이게 쪼아 들어가는데 그 웬만한 정신력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경질이 얼마나 펼쳐지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도 그 압도하는 거예요. 45년간의 더부살이 생활하고 수십 명의 암토 속에서 이 성격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사실. 네네. 콘크리트 같은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생을 자식에게 내가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후계자 방식을 태자 밀근법이라고 후계자 이름을 적은 쪽지를 가면 건천궁에 그 옥자 위에 정대광명이라는 글자 쓴 액자가 있거든요. 액자 뒤에 딱 놔두나요. 액자 뒤에 쪽지.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네, 군인들이.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마음속 결정사를 올려놨는데 걔가 잘못하면 나 언제든지 바꿀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 유고가 되면 그때 황자와 대신들이 모여서 그 쪽지를 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을 임금으로 해라. 합리적이죠. 그 밀근법이 계속 그 다음부터 지켜집니다. 아, 그래요? 머리를 쓴 거죠. 그럼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독재 정치 양식이 가정 내부까지 도입된 거예요. 자, 아들들도 이제 아버지라는 앞에 다 신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가정생활이 없어요. 독재 군주한테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13악은 아주 총애했답니다. 충성을 다해서 자기를 받으니까. 근데 옹정 8년 만에 죽게 돼요. 13번째, 13번째가 13번째 동생. 왜냐? 8년간 군소리 한 번 없이 지극정성을 다해 바치려니까 뭐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아, 스트레스가. 그럴 때는 이제 너 이제 이름을 다시 옛날 윤자로 돌아와라. 그게 이제 죽었어야만 결국은 다시 형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죽으면 또 뭐 미워할 이유가 없지. 그렇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정하고 네. 너무 잔혹하지 않냐 보는데 옹정의 논리로서 독재군주의 논리로 보면 이 군주 체제에서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네. 이 국가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그럴 때 만민을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네. 그래서 내 형제일수록 더 냉정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옹정제가 황위에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자신의 라이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 네. 이제 제거하는 형제를 쭉 단도리하는 네. 그 모습들까지 이제 좀 보긴 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예. 백성을 위한 어떤 선정을 펼쳤는지 물론 이제 그렇게 선정을 펼쳤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네. 결국은 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저희가 2부에서 좀 이어서 네.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네. 싶고요. 1단계가 끝나기 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반드시 한 가지 네. 예, 바로 1kg 아, 커피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대갑에 지금 와 있다는 거. 이미 대갑까지는 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문만 열면 되잖아요. 네, 뱀파이어도 보면 항상 들어와라고 해야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뱀파이어 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힘도 세고 뭐 다 하지만 어허.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더라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1kg 커피가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데 들어오라는 그 한마디 네, 클릭 한 번. 허락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바로 가고 싶습니다. 1kg 커피는 아름다운 향과 함께 여러분의 집 옆에 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OK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1kg 커피 앱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셔서 거기서 그냥 클릭 심플하게 어떤 커피를 먹을까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1kg 커피가 처음이라면 그냥 드립백을 한번 놔보시고요. 네. 아니면 여름이니까 콜드브루 요 콜드브루도 정도에서 있고. 그냥 얼음 이렇게 타서 드시면 되고 그것도 귀찮다 싶으면 아르테미스가 있죠. 여기 네. 또 제가 마시고 있잖아요. 오늘 아르테미스. 마시고 계시네. 네. 편하게 그냥 물에 타서 드실 수 있는 아르테미스까지 그 정도 한번 맨 처음 선택해 보시면 왜 1kg 커피 노래를 부르는지 아실 겁니다. 네. 자, 선물로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1kg 커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옹정제 야하지 않은 황제 옹정제 2부로 여러분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